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신년 소망 1위는 이런 주제인데요. 최근 몇 년간의 관련 조사 결과를 쭉 봤더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늘 신년 소망 1위 건강 아니면 자기개발이었더군요. 특히 자기개발과 관련해서 예년 같으면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신년 특수를 노리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각종 자격증 학원, 헬스장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특수는커녕 오히려 운영난을 겪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활 물가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르려고 삶이 팍팍해지려나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여야 정치 공방 잠시 내려두고 민생부터 챙기는 국회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2월 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라서 있습니다. 농업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국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국회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간단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부터 농업계 국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고요. 현재 양곡관리법에는 소비량보다 3% 이상 쌀이 많이 생산된 경우 또는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격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격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추가되는 상황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 부분입니다. 즉 시장 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 지원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지난 30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뤘죠?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 30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3건의 법안이 상정됐고 네.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보다 더 관심이 집중된 것이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이 투표를 결정한 투표였는데요. 네. 이날 이제 찬성과 반대 토론도 진행됐는데 모두 4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 찬반 토론이 있었나 봐요.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입장 토론은 국민의힘 최춘식 그리고 안병길 국회의원이 했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입장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국회의원이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내용은요. 쌀 소비량이 감소되는 상황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한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쌀 생산은 줄어들지 않는 비효율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쌀을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는 조건이라면 자급률이 극히 낮은 밀과 콩 등을 재배할 농민들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내용은 원래 양곡관리법에도 남는 쌀은 시장 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 조건이 충족됐는데도
시장 정리를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상 최대치로 쌀값이 폭락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 맥락에서 이원택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부담이라든가 쌀 생산에 치중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 농식품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윤준백 의원이 무조건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생산량만 매입하는 것이고 또 논에 타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2천억 원의 생산 조정 예산만으로 되레 시장 격리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반대쪽 의원들의 토론 또 찬성측 의원들의 토론이 길어지면 어김없이 그만하라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가 굉장히 뒤섞였고요. 발언이 끝나면 잘했다는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투표 결과는 이미 다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찬반 토론이 끝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이날 모두 165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확인돼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꽤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의결됐습니다.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도 여야 간 찬반 논란이 뜨거웠고요. 안건조정위 구성을 주장하는 여당의 의견에 안건조정위도 구성했지만 역시 원활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를 거쳐서 법안소위에서도 보통 만장일치 의결을 하는데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반 거수를 할 만큼 단계 쉽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 다음 국회 이 법제사법위원회 이어서 본회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워낙 쟁점 법안이다 보니까 법사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한 게 있는데요. 이 법안 심사의 효율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회의로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을 종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이 넘도록 이 법사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소관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이 개정된 국회법이 처음 적용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매듭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처음에 설명해 주셨듯이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오늘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열립니다. 농업계 일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바로 상정돼서 처리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했습니다만 오늘 당장 상정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30일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회 건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고 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농해수위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 하고 나서 사흘 만인 2월 임시국회가 지금 시작되는 건데 조금 더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국회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오늘 이제 개의식이 있고 24일에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아마 24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고 여야 합의사항 중에 28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렇게 합의된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24일 상정이 유력하지만 28일 상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여론은 어떤가요? 네, 여전히 찬반 팽팽한 대립 상황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부의회가 통과된 다음 날인 31일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근거가 되고 있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또 한 번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요. 농경연의 보고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논타작물 전환 면적을 매우 소극적으로 추산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쌀 재배 면적이 감소한다고 하면서도 쌀 생산량은 증가한다는 논리를 폈고 또 타작물 전환 농가가
다시 쌀 재배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쌀 소비량 추산 부분인데요. 농경련 보고서는 쌀 소비량이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 자료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0.4%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경련의 보고서의 전망 수치가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쌀 생산 기반을 지키려면 쌀 과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우리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물론 쌀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면 전체 농가의 절반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무엇보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시장 격리가 나온 배경을 좀 잘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쌀이 워낙 중요한 품목이다 보니까 이전에는 목표 가격을 둬서 쌀값을 보존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목표 가격을 설정해서 이것보다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하는 게 변동직불제였거든요. 지난 2020년 이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목표 가격을 폐지하는 대신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장 격리를 도입하겠다고 농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민단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 안전장치가 하나 사라지는 건라서 목표 가격 폐지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수학기인 10월 중에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또 이런 내용은 당시 국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시장 격리 도입 배경은 사라지고 정치적인 다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휘둘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쌀농업의 가치와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그리고 쌀 목표 가격제를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2월 임시국회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도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5%에서 4.75%까지 0.25%포인트 올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등 이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에서는 벗어나서 이 통상적인 인상폭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며 이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6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미국의 인상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못지않게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 대책이 나온 겁니다. 정부는 우선 이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이 기존 할인금 외에 이 30만 4천 원을 추가 지원하고요. 이 주거형과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각각 44만 8천 원과 52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 4천 원에 더해서 44만 8천 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된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네,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 본인이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인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그리고 이번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 복지센터입니다. 이 전화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지원 신청은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신다면 이 가스요금은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서 또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 지원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이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고요. 이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면서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은 후에는 신청을 꼭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 파주시는 이달 말부터 파주의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지역 내 전 세대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던 삼성전자 어닝쇼크에 이어서 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이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PC와 스마트폰 등의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수요가 줄고 이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고 이는 2012년 3분기 2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분기 적자입니다. 이 하이닉스는 앞서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역시 이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9%나 급감한 2,700억 원에 그쳐서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인위적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삼성전자와는 달리 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어서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출 성적도 좋지가 않았다고요? 네, 한국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이 최근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46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나 감소했는데요. 이 4개월 연속 감소이고요. 이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에서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지난해 1월 수출이 역대 최고 1월 실적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다고 산업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58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 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12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6천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는 월간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이고 또 11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제 LPG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네, 난방비 부담이 커진 와중에 이 서민 연료로 쓰이는 액화 석유가스 LPG의 국제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서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2월 국제 LPG 가격을 이 프로판과 부탄 모두 톤당 $790로 결정해서 이 국내 LPG 수입사에 통보를 했는데요. 전월과 가격을 비교하면 프로판은 $200, 이 부탄은 $185나 올라갔습니다. 아시아 지역 한파와 중국 석유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 국제 LPG 가격은 한 달 시차를 두고 3월 국내 LPG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환율을 반영하면 이 3월 국내 LPG 가격은 킬로그램당 230에서 240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PG는 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과 이 주택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거나 식당, 노점상 등 영업업 중의 취사용 연료, 이 택시 연료 등으로 쓰여서요. 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주말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유가족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라면서 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만이 이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가족분들은 앞서 이 진상 책임 규명부터 2차 가해 방지까지 무엇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노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사과와 이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직원들이 이태원역 인근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는 대신에 이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거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검찰은 그 지시를 박희영 구청장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박희영 구청장이 지시를 받은 구청 당직실 직원들이 이 전단지 수거 업무에 투입되면서 제때 인파 밀집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희영 구청장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시간여가 지난 밤 11시 23분쯤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보고했는데요. 재난안전법에 따른 최소한의 최소화 조치는 없이 이 안전 관련 주무부처도 아닌 이 통일부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요.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임시국회는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13일과 14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양국관리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감사 계획에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이재명 대표 표적감사, 표적수사에 나서는 반면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는 용산구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강원도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 절차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TF를 발족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대통령 가족에게 예외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과거 검, 경이 뒤져도 안 나왔던 건이라면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수법인 감정가 부풀리기 정황 무더기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얼마 전 큰 논란이 된 이른바 빌라왕을 내세운 이 전세 사기단의 주된 수법 중 하나가 이 바로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이 서울 강서구 등 빌라 밀집 지역에서 그동안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뒤 20채 이상 팔거나 10채 이상 산 경우 또는 한 명이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경우 등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 감정가를 일부러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11건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감정평가법인은 세 곳이었는데요. 이 중에 일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믿을만하다고 추천한 40개 법인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결탁 등이 드러나면 이 감정평가사의 징계 수위를 높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네. 법원이 대통령실 인근은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군요. 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이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는데요. 네. 금속노조는 어제 집회를 계획하면서 행진계획도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일부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가 법원에 소송을 냈던 건데요.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되는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속노조가 신청한 3,000명이 모두 참석해서 이 차로에서 집회를 열거나 도로를 행진하면 이 서울 도심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일부 행진을 제한했습니다. 네. 일본에게는 비자 제한을 풀었습니다. 중국.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방역 조치는 더 깐깐해졌다고요? 네, 중국 당국이 어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예고대로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분들은 이 중국 국적자를 제외하고 무조건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를 폐지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온 입국자만 특정해서 검사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 맞대응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에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용감한 시민들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흉기를 든 은행 강도를 은행 직원과 시민이 힘을 모아서 제압을 했다고요? 네, 어제 이 충남 공주의 한 농협은행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 불과 2분 만에 가방에 3,700여만 원을 챙겨서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는 찰나 곧바로 뒤따라온 농협 직원이 몸을 날려서 이 오토바이와 남성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에 강도는 흉기를 들고 계속 오토바이로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이 집요하게 따라붙는 직원에 막혀 이 도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강도는 다시 3차 도주를 시도했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한 시민이 도로 표지판을 들고 나타나서 오토바이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시민들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제압에 나섰고 남성은 돈가방과 칼을 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뛰어서 도망가던 범인은 5분도 안 돼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요. 훔친 돈도 바로 회수가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2억 원의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할게요.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겨울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참 추웠는데 이번 주 주말이 입춘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이 오네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농사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시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밭 깔고 거름 뿌리고 할 정도 시기가 왔죠 지금. 예. 그렇게 이제 네. 예. 그래서요, 그게 다예요? 예, 뭐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밭갈이 하고 거름 뿌리고 이제 그런 정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벼농사를 짓잖아요. 아, 네. 예. 이제 밭농사는 그 정도고 벼농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좀 날이 좀 풀려야 되군요, 벼농사는. 예, 이제 뭐 보리 심으신 분들은 뭐 농사 일을 좀 하시겠지만 네. 벼만 심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한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그 변호사님은 올해 그 변호사일 말고 농사 계획은 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뭐 벼농사만 지으십니까, 올해도?
뭐 변호사하고 밭에다가 조금 더 심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뭐 아직 그냥 그 심는 건 없고 이제 저희는 이제 변호사 준비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콩, 그다음에 고구마, 네, 뭐 이런 것들 좀 더 심고요. 일단 제가 그 고들빼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들빼기를 좀 심어서 이제 김치를 좀 담궈 먹을 계획입니다. 이거 고들빼기 김치 어떤 맛이에요? 쌉쌀한 맛 아닙니까 그거? 쌉쌀한 맛이고요. 네. 김치 담궈도 맛있지만 이렇게 삼겹살 먹을 때 같이 싸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군침 싹 돕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사례인지 또 사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피곤이여. 다리도 아픈디 편의점 앞에 의자도 마침 비었고 좀 앉아볼까? 아이고 에? 근데 이 음료수는 뭐요? 어디 이쪽도 보는 사람도 없고 저쪽도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음료수만 이렇게 딱 있는디 목도 좀 마르고 허니께 그럼 어디 맛 좋다. 혹시 모르니까 캔은 제자리에 놓고 아이고 얼른 집에 가서 아침 먹어야겠구만. 오메 화장실이 멀기도 하네. 손 한 번 씻기 힘들구먼. 자 이제 음료수 좀 먹어볼까? 에? 뭐야 이것이? 캔뚜껑이 왜 열려있는겨? 아유 음료수가 한 방울도 없어. 아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뭔 일이여 이것이?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님 지금 막 여기 지나가는 사람 못 봤어요? 상품 정리하느라 안쪽에 있어서요. 왜요? 아니 지가 금방 편의점에서 음료수 샀잖아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걸 누가 감쪽같이 다 마시고 빈통만 있어요. 예? 음료수 바로 옆에 지 장갑하고 휴대전화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깥쪽에도 저희 CCTV 있는데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실래요? 그래요 괘씸하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철봉 씨 맞으신가요? 예, 그런데요. 여긴 경찰서인데요. 며칠 전에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음료수를 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예. 어째 그걸 아신대요? 음료수 주인분이 CCTV 확인하고 신고하셨어요. 예?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마시긴 했는데 음료수 주인이 있었대요? 네, 자세한 얘기는 나와서 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경찰서로 좀 오셔야겠어요. 아니, 그 지는 누가 버린 줄 알고 마신 건데 음료수 좀 마셨다고 뭐 그런 걸로 신고를 다 했대요. 주인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먹었죠. 지는 정말 억울하구먼요.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님. 예. 하여튼 주인이 있는 음료수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죄는 성립이 되겠네요. 성님이 되죠. 이건 절도죄로 처벌받고요. 절도죄요? 음료수 이거 주인 딱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 살피고 막 이러고 핸드폰 있고 이러면 남이 주인이 있죠. 예. 절도죄 처벌받아요. 예. 요게 이제 뭐 그 정황상 나 이거 주인이 있는지 모르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 되죠. 핸드폰도 있고 장갑도 있고 거기에 딱 음료수가 따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거 남이 주인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마셔야지 왜 옆에 주변 살핍니까? 주변을 살핀 것도 조금. 예. 그러면 이게 최근에 이런 사례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요? 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았었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물론 이제 이번 실제 사례는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받았어요. 벌금을 직접 납부하지는 않으시지만 전과가 생기는 거고 네. 또 이렇게 수사를 받으시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견물생심이에요. 남의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좀 먹고 싶더라도 먹지 않는 걸로. 어쨌든 예. 이렇게 절도죄가 되면 벌금도 내셔야 되고 음료수값도 그렇죠. 계산하셔야 되고. 예. 게다가 이제 뭐 만약에 처벌 받으시면 또 전과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게 이렇게 길에 떨어져 있는 거를 주었을 때 네. 뭐 절도죄가 된다든지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물건이 주인이 찾으러 올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딱 지정 좌석이 있잖아요. 네. 그 좌석이 누가 앉았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네,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찾으러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좌석을 딱 지정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찾으러 올 가능성이 있으면 절도죄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돈 떨어뜨리고 하면 그건 점유이탈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잃어버리신 분이 어떻게 찾을 도리가 없는데 가져가 버리는 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여기는 이제 찾으러 갈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고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럼요. 아,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도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혹시 뭐 사례가 있습니까? 있죠. 우리 그 기차, 뭐 항공기, 뭐 이런 것들 이런 데는 우리가 딱 지정 좌석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아까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고속버스나 뭐 택시 이런 데는 누가 탔는지 이거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가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좌석이나 이런 것들이 예약한 사람이 인적 사항이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에 신용카드들 많이 좀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던데 예. 신용카드를 만약에 우연히 제가 주워서 가져가면 이건 또 혹시 뭐 죄가 됩니까? 진짜 신용카드는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용카드를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것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요거야 신용카드 뭐 얼마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신용카드를 갖고 가면 또 욕심이 생겨서 쓰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쓰십니다. 꼭 갖고 가면.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는 순간 남의 카드로 사용하는 순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있어요. 또 신용카드를 내 것처럼 속이고 쓰는 거잖아요. 남의 건데 사기죄도 같이 성립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형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군요. 이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우체통 같은 거 길거리 있을 때는 이거 우체통에 넣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체통에 넣거나 근데 그 요새 지구대에 가져다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구대 경찰서 인근 경찰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가게에서 현금 내고 제가 가끔 이제 거스름 돈을요. 더 주실 때가 계세요. 이게 사장님들이. 근데 받고 나서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이거 웬 떡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죄가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법률가들은 잔돈 사기라고 부르거든요. 잔돈 사기요? 예, 왜냐면 그 돈을 잘못 준 거를 거스름돈 잘못 거슬러 준 거를 받자마자 아는 경우는 사기예요. 몰랐다가 집에 가서 많이 받아왔네 이런데 안 돌려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고요. 그래요? 예, 참 법이 애매하기는. 경우는 이게 받자마자 아는 경우에는 고지의문 하는 게 발생해요. 법적으로는. 사장님 저 잘못 받았어요. 이만큼 더 주셨네요.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의무 이행을 안 하고 가져오면은 고지의무 이행을 안 하는 자체가 사기가 됩니다. 속였다고 봐가지고. 법적인 의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받자마자 알았는데 그냥 가져가면 사기, 모르고 갖고 간 다음에 쓰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오늘의 교훈은 남의 물건 손대지도 말고 만약에 주었으면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로 갖다 주자. 그렇죠. 가져다 주면은 뭐 이렇게 그 5에서 한 20% 정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래요?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갖다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항상 좀 돌려주는, 좀 뭐 피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물건 가지신 분들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의 교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지금까지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비교적 날씨가 포근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좀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모레 토요일 아침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